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인과추론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에스티메이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인과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를 드렸었는데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포멀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스티맨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ausal 파라미터를 의미를 해요. 이 에스티맨드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모든 그룹에서의 average treatment effect, ATE를 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효과만을 의미하는 ATT를 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 특정 코베리에이트 하에서의 어떤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 KT를 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전에 짧게 언급드리긴 했는데 그 compliers라는 subpopulation에서의 이 효과인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레이트를 구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런 효과가 현재의 리서치 디자인과 데이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로 구한 효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거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과관계, 그 causal estimate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이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포멀하게 보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ausal estimate는 potential outcome으로 표현되는 이론적 값인데 이걸 관찰 가능한 데이터로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 average treatment effect인데 AT이죠.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의 potential outcome과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 potential outcome의 차이로서 지금 인과적인 효과가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은 지금 X가 1일 때의 아웃컴, 즉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아웃컴과 지금 X가 0일 때의 아웃컴, 즉 컨트롤 그룹에서의 아웃컴의 차이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만약에 가능하면 이걸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작위 실험에서의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건 랜덤 어사인먼트이고 또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리서치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후반부에 다루게 될 이 그래피컬 코잘 모델에서는 이 코잘 스트럭처와 그리고 그것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이제 토폴로지가 해당 코잘 에스티메이트가 아이덴티파이어블 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걸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정하는 또 통계 모형이 필요할 텐데 그런 통계 모형을 에스티메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에스티메이터에 의해서 추정된 결과를 에스티메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 코잘 인퍼런스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과추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단연 리서치 퀘스천이 인과추론이 필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존 스노우의 콜레라 퇴치 연구나 시카고 폭염 연구 사례에서처럼 인과추론의 가장 큰 목적은 원인에 대한 인터벤션과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떠올려 보면은 이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은 우리는 굳이 인과추론 방법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프리딕션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인과추론 방법론은 어떤 성능 면에서 더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인과추론의 어떤 방법론들을 고려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연구가 이런 인과추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가 인과추론이 필요하다라고 산다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 causal estimate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확히 어떤 트리트먼트를 고려를 하는지 그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물의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인과추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물이라는 거는 너무 다양한 어떤 트리트먼트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수돗물에 대한 건지 지하수에 대한 건지 아니면은 마트에서 구매한 생수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건지
또는 뭐 하루에 한 잔의 물의 효과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10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에 어떤 효과를 의미하는 건지 등등 이렇게 너무 다양한 버전의 트리트먼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의 어떤 포텐셜 아웃컴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과 추론이 어렵고 어떤 인과 추론의 어떤 혼란만 더 가중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 추론을 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또 특정 그 컨텍스트에서 그 인터벤션으로서 의미가 있는 이 트리트먼트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또 강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의된 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그 전체 집단에서의 ATE를 구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서의 어떤 뭐 ATT나 뭐 KT 혹은 뭐 레이트를 구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에스티맨드에 따라서 요구되는 가정이나 방법론들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T, Average Treatment Effect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그를 위해서 도구 변수를 가지고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어떤 분석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도구 변수를 활용한 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는 사실 컴플라이어스라는 집단에 대한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T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구한 거는 레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니까 의미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방법론들을 배우다 보면은 어떤 방법론들이 어떤 커잘 에스티메이트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일단은 어떠한 커잘 에스티메이트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코자 에스티맨드를 정의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저는 이 모든 단계들 중에서 바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가 인과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만약에 observed variable로만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theory나 아니면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할 테고 셀렉션은 언옵저버블에 대해서 가정하고 이를 어드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랜덤 어사인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이 얼마나 이 랜덤 어사인먼트의 유사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모두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에 기반해서 이 리그레션이나 매칭을 통해서 어떤 observed variable을 통제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다양한 어떤 준신험 방법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특히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따라서 어떤 통계 모형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픽스 이펙트를 쓸 수 있고 어떤 데이터 구조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 에스티메이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인과추론 방법론을 써야 할지는 이 리서치 디자인과 데이터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간단히 플로우 차트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우선 이 코잘 인프런스가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랜덤 어사이먼트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고민할 거 없이 RCT로 가는 게 맞겠죠. 그게 이제 골드 스탠다드니까요. 하지만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은, RCT를 모방할 수 있는 이런 커자 익스페리먼트를 위한 이 리서치 디자인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고, 만약 그 리서치 디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컨트롤 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관찰 가능한지가 중요하겠죠. 만약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트리트먼트 전후에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모두 관찰 가능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 트리트먼트 전의 데이터가 없이 트리트먼트 후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밖에 없다면은 이건 인과 추론이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이제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트리트먼트 전후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트리트먼트가 인터럽션으로 작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이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트리트먼트 그룹, 이렇게 컨트롤 그룹이 없이 인거 추론을 하는 거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거 추론을 위해서는 가급적 컨트롤 그룹이 항상 있는 게 좋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리서치 디자인이 있고,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커저 엑스페리먼트, 준실험 방법론들에 대해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론들은 이제 다음 주에부터 하나씩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이니까, 하나씩 이제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RCT를 모방할 수 있는 이런 리서치 디자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트리트먼트를 임의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가 필요한데, 만약에 도구 변수를 찾을 수 있으면은,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나 아니면 셀렉션 바이어스 커렉션 메소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도 쿼자 익스페리먼트에 넣어놨는데, 어, 지금 이 도구 변수에 기반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쿼자 익스페리먼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그럼으로써 이 도구 변수 분석을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통합한 공로가 바로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공로였던 레이트,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이고, 이건 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방법론들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조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좀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구 변수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떤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인 매칭과 리그레션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이런 어떤 매칭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한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이 플로우 차트는 인거 추론 방법론들에 대해서 뭐 조망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인 만큼 연구 초반에 데이터 구조나 그리고 어떤 분석 방법론을 고려할 때 어떤 출발점으로서 삼을 수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앞서 이제 플로우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방법론들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